1960년대에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경제성장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선진국처럼 잘 살려고. 근데 국민 대다수가 저임금 저고가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진국처럼 잘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요. 그러면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거 괜히 이거 시작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가트 이후의 무역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무역 분쟁을 뭘로 해결했냐면 미국법 301조, 슈퍼 301조로 오랫동안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아니 지금 내가 물건을 제대로 못 팔고 돈을 제대로 못 버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건데 뭐 뻥하면 무역 차별이다 하면서 분쟁이 되는데 우리나라 무역이 왜 꼭 미국 법에 규제를 받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 미국에 대한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게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지. 양키고 고음 막 이렇게 나타나. 물론 우리나라는 양키고 고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키 고음 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못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양키 고음을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제일 싫겠어요? 양키 고음을 외치면 당연히 미국이 제일 싫겠죠. 근데 지금 미국은 뭐라고? 지금 유럽 달리기도 바빠 죽겠다고요.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까지 막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발도상국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불만을 한꺼번에 잠재우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게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놓고 자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지만 회의를 소집한 미국 입장에서 뭐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아 진짜 이것들이 진짜 그냥 따라오지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뭘 만들어야 되겠다?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첫 번째 안건은 뭐냐면 WTO를 출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94년에 끝났기 때문에 WTO가 95년도에 출범을 해요. 두 번째 안건은 뭐냐면 그러면 왜 이 무역이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이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불만이 점점 쌓여가냐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무역의 중심이 공산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공산품. 자 이거는요. 자 우리가 이걸 펜을 샀는데 펜을 어제 사고 오늘 또 사고 내일 또 사지 않잖아요. 한번 사고 나면 펜 떨어질 때까지 쓸 거 아니에요. 책상을 샀는데 뭐 책상 어제 사고 오늘 또 사고 내일 또 사지 않잖아요. 책상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 나면 몇 년 동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산품은 한번 구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재구매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자본 회전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 자본 회전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시장에 개발도상국까지 뛰어든 거예요. 개발도상국 기업까지 뛰어서 우리도 수출할래 막 뛰어든 거지.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포화 상태에 빠지는 거죠. 공급이 포화 상태에 빠져. 수요는 없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공산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시장을 다 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루과이 라운드 회의를 시작을 할 때는 1차 농축수산물 시장, 2차 공산품 시장뿐만 아니라 3차 서비스 시장, 지식재산권 시장, 자본투자 시장, 노동시장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을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체계 안에서 전 세계를 다 시장을 열자라고 회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8년 동안 회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 결사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결사반대했겠어요? 뭐냐면 아니 공산품 하나로도 이렇게 힘든데 나머지 시장까지 다 열면 우리 힘들어서 못 산다고 다 결사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공산품만 놔두고 나머지 시장은 아무것도 개방 안 한 채로 시장을 끝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을 끝내면 가트는 망하는 거예요. 공산품만 가지고는 이거는 완전히 포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딴 시장을 다 개방 못 하더라도 숨통을 튀기 위해서 하나만이라도 다 개방해야 된다 이게. 근데 이 하나를 개방할 때 어떤 시장을 개방하는 게 좋겠냐는 거예요. 뭐겠어요? 자본 회전이 가장 확실한 시장이죠. 그럼 자본 회전이 가장 확실한 게 뭐겠어요? 먹는 거죠.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는 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건 부자건 강하건 매일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때 농축수산물 시장이 개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냐면 80년대 말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 뭐가 떴냐면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치가 법적으로 허용한 것보다 높다. 잔류농약치가 너무 높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신문 기사들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수입 농산물, 수입 과일에 잔류농약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잔류농약치가 왜 문제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도 농약을 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경제성장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나라도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농약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 농약을 치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진짜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 초반까지만 해도 사과를 먹을 때 그죠? 사과를 물에다 이렇게 열심히 씻어서 먹지 않았거든요. 다 그냥 바지에다 대충 닦아서 먹었지.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과 한 상자를 사면 어땠어요? 지금 뭐 플라스틱 그죠? 그 벌프라고 하죠. 발포 포장해가지고 보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나무로 만든 상자에다가 그죠? 나무 근데 진짜 잘못하다가 손가락에 가시 찔리는 그런 나무 상자에 사과를 닥치는 대로 그냥 넣어놨는데 닥치는 대로 상처 생길까봐 그 중간중간에 뭐요? 볏짚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그죠? 옛날 그래가지고 막 사과들이 전부 다 볏짚하고 겨에서 뭐가 묻어가지고 허연 사과 그냥 바지에다 대충 닦아서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어요. 왜? 농약에 대한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잔류농약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약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농약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유기농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특히 농사를 지을 때 유기농 농사 짓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거는 유기농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쪽으로는 막 유기농 먹어야 돼 막 이런 사람 생긴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뭐냐면 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수입 농산물은 우리보다 법적 허용치가 이렇게 높은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러고 해서 내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80년대 말에요. 서서히 이 두 갈래 길들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두 갈래 길들이 핵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뭐겠어요? 아무도 못 믿겠다. 역시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말에 처음으로 우리는 먹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생기면서요.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방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요. 특징은 뭐냐면 가트도 마찬가지고요. 우루과이 라운드도 마찬가지고 WTO도 마찬가지고 WTO에서 했던 DDA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FTA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모든 협상들의 핵심은 뭐냐면 정부 간 협상이에요. 정부 간 협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협상을 했다라는 거는 그 협상을 지키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법 제도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수입 수출을 하는 건 누구예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수입 수출을 누가 해요? 그죠? 기업이 하겠죠. 이렇게 쉬운 건데요. 기업이 해요.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기업이 이걸 수입 수출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보다 수입 농산물이 더 싸. 그럼 기업 중에 이거 돈 되겠는데 하고 누군가 수입을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입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말에 집에 김치가 떨어져요. 지금 집에 김치 떨어지면 많은 집들이 어떻게 해결해요? 그죠? 가서 사가지고 사 먹어요. 김치 요새는. 근데 80년대 말만 해도 어땠겠어요? 김치가 떨어지면 그죠? 당연히 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럼 김치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뭘 사야 돼요? 배추를 사러 가야 돼요. 근데 배추를 사러 갔는데 물론 80년대 말에는 배추가 수입되지는 않았어요. 다른 것들이 수입됐지. 근데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근데 배추를 사러 갔는데 국산 배추가 하나도 없고 수입산 배추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밥상을 책임져왔던 사람들이 엄마들이요.
우리 집은 배추김치 없으면 안 되니까 수입산 배추라도 사가지고 내가 김치를 담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김치를 담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수입산 배추를 포기하고 대신에 뭐 무를 사든지 뭐 열무를 사서 다른 걸 사서 다른 김치를 담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농산물을 수입해봤자 직접 조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 수입 농산물을 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는 한 달 후에 팔아도 두 달 후에 팔아도 되지만 농산물은 수입되고 나면 단기간 내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싸서 잘 팔릴 줄 알고 수입을 했는데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썩혀버리게 생겼어. 그럼 그 다음번에 또 수입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왜 너희 나라는 시장을 개방해가지고 수입을 하기로 해놓고 수입을 안 하냐? 그래서 수입을 안 한다고 해서 수출을 기대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수입 안 하는 거 가지고 WTO에 제소를 하는 거예요. WTO에 제소를 하면 그러면 제소 당한 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정부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어쩌란 얘기냐? 우리는 약속대로 법제도 다 만들었다 이게. 근데 기업이 돈이 안 돼서 수입 안 하는 걸 내가 기업한테 돈이 안 돼도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네가 수입을 해서 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수입해 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항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WTO에 제소되는 사건들이 내용들이 이래요. 왜 약속한 대로 수입 안 하냐? 야, 기업이 수입 안 하는 거 어쩌란 얘기냐?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겠어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수입을 정부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예전에는 농협을 통해서 했다가 지금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수입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의무적으로 수입한다는 밥쌀 수입도요. 밥쌀 수입 공고가 기업에서 내지 않아요. 기업에서 수입하지 않고 우리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대부분을 놀랍게도 정부가 직접 수입한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근데 엄마들이요. 수입 농산물을 안 사 먹는 엄마들이 그동안은 기업이 수입하는 농산물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안 샀는데 이제부터는 정부가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믿음이 확 간다. 이제부터는 내가 수입 농산물을 사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수입 농산물은 안 팔린다는 거죠. 잘.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수입물을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될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80년대 말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수입 농산물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80년대 말에는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는 어땠냐는 거예요. 자, 80년대 말에 우리나라는요. 처음으로 여성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했었어요.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이랬죠. 딸들을 교육을 잘 안 시켰어요. 그죠? 집안에 기둥인 오빠와 남동생 학비 벌어다 주라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신모사를 보냈어요. 그 봉순이 언니가 그거 아니에요? 신모사를 보내고 중학교 졸업하면 공장에 취직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회사의 격리 비서로 취직해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비서로 취직해가지고 이제 이래서 뭐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오빠와 남동생 학비 벌어주다가 나이 차면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살림을 사는 게 여성들의 오랫동안의 성역할 분담처럼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980년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쓰는 가장 정치학 이론에 나오는 3S 정책. 이걸 전두환이 제일 많이 썼어요. 섹스, 스크린, 스포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0년에 드디어 화면 가득 살색인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아가씨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가씨 시리즈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나오는 이 아가씨 시리즈 여성 주인공들 한번 봐보세요. 다 뭐냐면 시골에서요. 오빠와 남동생 학비 벌어주려고 일찌감치 돈벌이를 내보낸 거야. 근데 그 여자 주인공들이요. 식모살이를 가면 주인집 아저씨가 문제야. 공장에 취직하면 공장장이 문제죠. 회사에 격리로 취직하면 격리부장이 문제고요. 비서로 취직하면 사장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 영화예요. 그 아가씨들이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 여성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정말로 그런 다양한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요. 여기에서요. 이제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겪은 과정에서 그러면 1980년대가 됐어요. 자,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의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한이 맺혔으면 내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이 한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한이 뭐예요? 60년대, 70년대를 살아냈던 여성들의 한이 못 배운 한이잖아요. 그럼 내 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80년대는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서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는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 막 그냥 쉽게 말해서 가장 단적인 예라면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80년대 중반 막 사회에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전까지는 가방끈이 긴 남성들, 대학을 졸업한 남성들은 책상에 앉아서 막 이러면서 김양아 커피 한 잔 타라, 막 복사해라, 은행 갔다 와라, 온갖 잔심부름은 여성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왜? 가방끈이 짧으니까.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책상에 앉아서 탁 이러면서 김구나 커피 한 잔 타라, 누가 커피도 사서 복사해주고 은행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는데도 여전히 커피 심부름이 여성들의 몫인 거지. 그래가지고요. 그때서야 여성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의 이 커피 심부름의 원인은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 차별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닫고 80년대 여성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해졌어요. 70년대까지는 그래서 여성들이 만든 단체 이름이 주로 소비자 땡땡, 주부 땡땡이었거든요. 근데 80년대 들면서 만들어진 여성단체들이 이름이 다 여성자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요구에 따라서 뭐냐면 여성들이 우리도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전까지는 여성들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림을 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장 뭐가 문제예요? 남성은 원래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여성들까지 사회생활을 하러 나와요. 그럼 당장 뭐가 문제예요? 그죠? 집안 살림이 문제죠.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에 되면서 이제 가사노동 분담 문제가 화두가 된 거예요. 그럼 가사노동 분담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랑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치? 남편이랑 얘기해야 되죠. 저는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지. 남편.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바쁘기는 니랑 나랑 똑같이 바쁜데 왜 내만 아침에 밥하냐 이게. 이제부터 월수금 화목토 나눠서 밥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미안하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제부터 월수금 화목토 나눠서 밥하자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요? 80년대 말은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임금 총액이 늘어났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성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임금 총액도 늘어난 판에 야 니까지 밖에 나가서 벌면 얼마 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라 애나 잘 키워라 이러던 시절이에요. 80년대 말이.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가사노동 분담 얘기해야 되는데 남편이 길등을 안 들어요. 문제는 그 당시에 가사노동 분담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면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요. 보세요.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돼요. 근데 남편과 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이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마을이 못하면 지방정부가 해야 되고요. 지방정부가 못하면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 구성 단위이기 때문에요. 근데 불행히도 80년대 말에는 이 가사노동의 문제를 남편부터 국가까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을까요? 네? 그죠? 기업이 뛰어들어서 해결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랬어요. 네 말이 맞다 이게. 왜 네가 네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냐? 그러지 말고 전기밥솥을 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솥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솥밥을 할 때는 밥솥을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밥물이 끓어 넘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전기밥솥을 샀지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쌀 씻어가지고 보온치사 스위치만 딱 넣어놓으면 내가 딴 볼일 보고 와도 지가 알아서 밥물이 끓어 넘치지도 않고 보온에 딱 가 있잖아요. 밥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집집마다 전기밥솥을 다 샀어요. 처음엔 괜찮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쌀 씻어서 스위치 넣고 있는 동안 남편 뭐하고 있어요? 아 지금 자고 있어요. 이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남편을 똘끼 깨워야지. 야, 일어나 버려. 새벽에 일어나서 쌀 씻어서 스위치 넣는 것도 있는데 왜 내 혼자 하냐? 앞으로는 월수금 화목도 나눠서 해야 되죠.
근데 기업이 또 뛰어든 거예요. 그렇게 한 거야. 뭐라고 했겠어요? 네 말이 맞다. 왜 니도 이제부터 새벽에 늦잠 자라 이게. 대신에 뭐 하면 돼요? 그죠? 전기밥솥을 바꾸면 돼. 뭘로? 예약 기능 딸린 걸로. 그래서 집집마다 전기밥솥 멀쩡한 전기밥솥 갖다 내고 예약 기능 딸린 밥솥 샀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밤에 잠자기 전에 쌀 씻어서 타이머 딱 맞춰놓으면 아침에 늦잠 자도 그 시간 맞춰서 밥이 딱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밤에 잠자기 전에 쌀 씻어서 타이머 맞추고 있는 동안에 남편 뭐 하고 있어요? 와, 들어누워서 축구 보고 있어. 이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축구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해야 돼. 야, 밤에 잠자기 전에 쌀 씻어서 스위치 넣는 것도 일인데 왜 내 혼자 하냐? 앞으로 월수금 하부터 나눠서 하자. 해야 되죠. 근데 또 기업이 뛰어든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네 말이 맞다. 이제부터 니도 쌀 씻지 마라 이게.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그죠? 씻어놓은 쌀이 나왔어요. 근데 씻어놓은 쌀 부어가지고 스위치만 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일이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특정 상품 얘기하면 안 되고요. 즉석밥이요.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집요한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팔랑귀인가. 지금 있잖아요. 전기밥솥 대부분 다 쓰는데요. 이 전기밥솥이 옆구리하고 뚜껑까지 가 스위치가 10개가 넘어요. 요새 나오는 전기밥솥은. 스위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전기밥솥 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요새 이런 전기밥솥은 몇십만 원씩 해요. 막 30만 원, 40만 원 막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비싼 전기밥솥을 왜 샀겠어요? 왜냐하면 이 밥솥이 못하는 게 없어요. 맞는 밥솥이에요. 그래서 한 거지. 난 살면서 있잖아요. 빵을 내가 직접 구워서 먹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지금도 빵 구울 생각이 없어. 근데 있죠.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전기밥솥을 사면 빵을 구울 수 있어요. 딱 하는 거야. 난 어차피 빵 안 구울 거니까 이 밥솥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딱 느끼는 거지. 가만.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빵을 굽고 싶어질 때 가만 이 밥솥이 없으면 내가 빵을 못 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밥솥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집마다 그 수십만 원짜리 맞는 밥솥을 다 샀어요. 문제는 그렇게 비싼 밥솥을 샀는데 그 밥솥으로 밥 말고 딴 거 하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집요한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팔랑귀인가. 밥은 밥솥이 하면 되죠. 청소는요? 청소기 하면 되죠. 빨래는요? 세탁. 그래서 우리나라는 80년대 말에 혼수품 목록에 처음으로 가전제품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혼수품 목록에 가전제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80년대 본격적으로 가전제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80년대 말에 가사노동 분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뭘로? 돈으로.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물건으로 해결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벌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도 신상품이 또 나와요. 또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힘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가사노동 중에요. 대부분의 것들을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다 해결을 해줬어요. 기계를 만들고 가전제품을 만들어서요. 아직도 가사노동 중에 해결 안 된 게 있죠. 뭐예요? 그죠? 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애 안 낳잖아요. 사람들한테 왜 애 안 낳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성들에게. 여성들한테 물어봐. 나는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있는 게 싫어서 애 안 낳아. 이런 여성들 한 명도 없어요. 다 뭐라고 하냐면 키우기 힘들어서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물건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30년 전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아 문제 때문에 육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지금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80년대 말에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사노동 분담의 문제를 우리가 가전제품에 의존해서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밥은 밥솥이, 청소는 청소기가, 빨래는 세탁기야. 근데요, 우리나라 밥상이요. 밥만 있으면 안 되죠. 뭐도 있어야 돼요? 반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여성들이 퇴근길에, 직장 다니는 여성들 퇴근길에 이제 장을 막 이렇게 봐가지고 헐레벌떡 집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요, 여성들이 퇴근길에 장을 봐가지고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꼭 가방에다 뭐 꽂아놨어요? 그죠? 대파 꽂혀 있잖아요. 이게 대파가 꽂혀 있어야 장바구니야. 안 그러면 대파가 없으면 이게 시장 바구니인지 아니면 서류 가방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대파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막 헐레벌떡 집에 와서요. 장 볼 때 이만큼 장을 봐요. 근데 다듬어서 씻어서 데쳐서 묻혀놓으면 얼마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만큼 해가지고 밥상을 힘들게 차렸는데 이 밥상을 보고 가족들이 뭐라고 해요? 제가 먹을 거 하나도 없다 막 이런 거지.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토끼냐 막 이러고요. 성질 고약한 남편들 뭐라고 해요? 이래요. 벌어다 준 돈 다 왔다 쓰고 밥상 꼬라지가 이러냐 막 이러죠. 무슨 말이냐면 힘들게 부엌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엌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80년대 말에는요. 이제 여성들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부엌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당시에 여성운동의 상징 중에 하나가 부엌으로부터 해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부엌에서 해방이 되려면 반찬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반찬 문제를 누가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누가 받겠어요? 대기업이요. 기업이 한 거예요. 그렇군. 새로운 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농산물을 가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전까지 농산물 가공은 주로 중소기업의 업종이었어요. 그래서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두부 공장이 있었죠. 그래서 새벽이면 어떻게 해요? 종이 막 울리면서 자전거에 두부 싣고 와가지고 해요. 그럼 집집마다 어떻게 해요? 또 대접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판 두부를 칼로 잘라가지고 한 모씩 가져왔죠. 그게 가능하던 시절에는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지 보세요. 그 시절엔 두부 한 모를 사도 쓰레기가 없었어요. 왜? 그 자리에서 칼로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접에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먹으면 끝이니까요. 지금 두부 한 모 사면 어때요? 심란하죠. 이 플라스틱 쓰레기 어떡할까요? 저는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드디어 뭐예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커피 전문점부터 이제 일회용 컵 못 쓰고 이제 뭐 이거 막 시작했는데 아니 커피 전문점에서만 일회용 안 하면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실제로 플라스틱 문제는 처음부터 다 뭐예요? 포장재가 있는데. 그죠? 두부 포장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란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두부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뭐야? 대기업이 이 시장에 다 뛰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대기업이 이렇게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그러면 두부 공장 뭐 무슨 공장이든 마찬가지예요. 공장을 지으면서 동네 두부 공장처럼 요만하게 지었겠어요? 아니지.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지었겠죠. 근데 그 엄청난 규모의 공장에서 공장이 가동돼 가지고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려면 그죠?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끊임없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조달이 잘 돼야 돼요? 원료 조달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땅에서 그 정도의 공장에 두부의 원료 콩을 대기가 힘든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가져다가 가공해가지고 반찬으로 만들면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서히 대기업들이 이 농산물 가공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도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 반찬 시장이나 이렇게 뛰어들지 않아요. 보니까 지금 딱 뭐야. 반찬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다듬어서 씻어서 데쳐서 무치는 이런 반찬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 인기 없는 시장에 대기업이 뭐하러 뛰어들겠어요. 그죠? 자, 그럼 어떤 반찬 시장에 뛰어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반찬 시장에 뛰어드는데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냉동식품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80년대 초반에 이미 우리나라는 냉동만두피, 냉동만두 기술이 삼포만두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급속 냉동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이 쉽게 이 냉동식품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냉동 돈가스, 냉동 생선가스, 냉동 동그랑땡, 냉동 떡갈비 온통 냉동식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80년대 말서부터 서서히 밥상에 반찬 하나가 바뀌었어요. 딴 건 그대로야. 뭐만 다듬어서 씻어서 데쳐서 무치던 반찬에서 냉동식품으로 밥상에 반찬 하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찬 하나 바꾼 게 우리가 세상을 얼마만큼 바꿔놨는지 보세요. 4인 가족 기준이라고 치면 이제 한 가족이 저녁밥 한 끼를 먹는데 돈가스 1kg 돼요. 거기다가 이제 월요일 날은 돈가스, 화요일 날은 생선가스, 수요일 날은 떡갈비, 목요일 날은 동그랑땡 메뉴도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살 수 있어요. 종류도 많으니까. 가지고 하는데요. 어느 날 돈가스 1kg를 내가 계속 5,000원에 사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요. 1kg짜리 돈가스 옆에 2kg짜리 돈가스를 7,000원에 팔아요. 자, 알뜰한 주부는 뭘 샀을까요? 뭘 샀어요? 2kg짜리 샀겠죠. 집에 오면 생각하는 거지. 난 진짜 너무 알뜰하다. 3,000원이나 절약했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알뜰한 주부의 신화가 굉장히 심각했단 우리나라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7,000원, 난 3,000원이 아끼면 너무나 알뜰한 주부라고 왔어. 1kg는 먹었어요. 1kg가 남았어요. 자, 남은 1kg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냉동실에 넣어야 되죠.
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일반 가정의 평균 냉장고 크기가 얼마였을까요? 이게 200에서 250이에요. 그죠? 딱 요만했다고 냉장고가요. 냉동실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냉동실 한 요만해요. 자, 이만한 냉동실에 돈가스 1kg를 넣으려고 보니까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죠? 자리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 2kg짜리 사봤자 1kg 넣을 데도 없고 그냥 나는 그때그때 사서 먹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알뜰한 주부가 돼야 되는데 뭐가 지금 방해를 해요? 냉장고가 방해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350에서 400짜리 냉장고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냉장고를 받고 시작했죠. 냉장고가 거의 2배로 커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뜰한 주부가 될 수 있는 길도 넓어졌죠. 그래서 열심히 샀어요.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손가락 들어가서 꽉 찼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아, 이제 냉장고 꽉 찼으니까 더 이상 사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내가 지금 알뜰한 주부가 되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옆에 뭘 사기 시작했어요? 김치 냉장고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찬장 문화가 남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겨울이면 냉장고를 끄는 집들이 있었어요. 아직도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러한 시절에서 집집마다 냉장고가 2개까지 가는데 10년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집집마다 냉장고가 2개가 됐어요. 자,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손가락 들어갈 데 없이 꽉 찼어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300에서 400짜리 냉장고를 다 갖다 버리고 이제 뭘 샀어요? 양문형 냉장고 600, 700짜리 냉장고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그 냉장고도 지금 손가락 들어갈 데 없이 꽉 찼어. 그래서 요새 그 옆에 또 뭐 사요? 그죠? 냉동고 사는 집들 막 생겼어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2개, 3개씩, 기본이 2개, 3개씩 된다는 거야. 한번 봐보세요. 냉장고가 이렇게 늘어나면요. 80년대까지는 겨울이면 냉장고가 끄는 집이 있었던 이 시절에는요. 우리나라가 일상적으로 정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정전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뭐 들고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해요. 다 집집마다 뭐가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양초가 필수품이었지. 그럼 정전되면 그냥 양초 피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9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는요. 뭐가 없어졌어요? 정전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정전 1시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80년대는 정전 1시간이 뭐예요? 그죠? 1시간, 2시간, 3시간 뭐 그래도 그런가 보다 다 살았는데 지금 정전 1시간 아마 난리 날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면 정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래서 정전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뭘 하냐면 전력을 생산할 때요. 1년 365일 중에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날 하루를 기준으로 전력을 생산해요.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그럼 나머지 364일은 어떻게 했어요? 전력이 남아도는 거죠. 왜 이게 전력이 남아요? 그러면 조금만 생산하고 뭐 저장에다 비축해놨다가 따로 써도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갑자기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비축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원자력 발전소는 끄는데 일주일, 켜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전력이 좀 남으니까 비축해 놓은 거 좀 쓰고 원자력 발전소 하나 꺼놔야 되겠다라고 끄는 순간 오늘 껐는데 한 이틀 지나서 갑자기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서 다시 켤 수가 없다고 이걸요. 닷새를 기다렸다가 켜가지고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절대 못 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파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이렇게 기업부터 해가지고 싼 거죠. 근데 어쨌든 전력을 이만큼 생산한다. 그러니 뭐겠어요?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탈핵을 백날 얘기해봤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개개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력 양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면은 절대 안 되고 그 포기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의 가정마다 있는 냉장고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해요. 밥상에 반찬 하나 바꿨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만큼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로 끝나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냉동식품들 요새 막 이제 얘기하잖아요. 냉동실에 오래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영구적으로 안 상하는 거 아니다. 이미 뭐 균이 자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균이 자랄 수도 있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온에서 조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조리에서 가장 고온으로 하는 조리가 뭐예요? 튀김이잖아요. 냉동식품들은 그래서 대부분 다 기름에 튀기는 류가 대세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식용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식용유 소비가 냉동식품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식용유 소비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식용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콩 옥수수 기름이었어요. 이게 한 15년쯤 전에 트랜스 지방 문제가 터지면서 뭐가 나왔냐면 카놀라유, 그죠? 유채 기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콩, 옥수수, 카놀라 지금 3대 식용유예요. 저 80년대 말로 치고 이제 어차피 카놀라는 지금 뭐 이렇게 생산된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유채 꼭 축제하면서 이렇게 카놀라가 생산됐지 우리가 옛날처럼 식용유를 짤 만큼은 아니니까 어차피 이건 처음 카놀라가 들어올 때부터 수입이었어요. 콩, 옥수수 기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농민들이 콩, 옥수수 농사를 안 짓나요? 엄청나게 짓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농사를 지어요. 근데 갑자기 식용유 소비량이 확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콩, 옥수수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메꿀까요? 그죠? 수입에다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결과적으로 콩, 옥수수 자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콩, 옥수수 자급률이 원래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원래 우리나라 콩, 옥수수 자급률이 떨어져가지고 원래부터 수입 안 하고는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냐면 자급률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 원인을 찾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용유 소비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육류 소비가 급증하면서 사료용으로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변한 이 식용유 소비가 늘어나는 것,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변화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우리가 뭔가를 고려해야 되나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 당시에 이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빌미 삼아서 뭘 정당화했어요? 수입을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봐라.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 수입을.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식약처가요. 2007년도 8년도 이때쯤인데 식량 자급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수출해주는 나라가 수출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것저것 가려서 수입할 처지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대답이 뭐에 대한 대답이었냐면 왜 유전자 조작한 농산물을 자꾸 수입해다가 식용유 원료로 쓰냐라고 질문을 소비자단체에서 했을 때 식약처가 한 대답이에요. 이게. 수출해주는 나라가 고맙게 생각해야 된대. 수출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려서 수입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식약처가 과연 했는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노력 안 하는 대신에 뭘 했겠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아까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한 게 96년부터라고 했잖아요. 그 96년부터는 이제 콩, 옥수수가 이 식용유용 원료로는 콩, 옥수수가 유전자 조작한 콩, 옥수수가 수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식용유는 유전자 조작한 콩, 옥수수가 수입됐을까요? 이거죠. 유전자 조작한 원료를 써서 뭘 만들면 식품을 만들면 그 식품은 뭘 해야 되냐면 표시를 해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식용유, 간장, 그 다음에 올리고당, 물엿 같은 당류요. 이 당류는 유전자 조작 원료를 써도 표시를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콩을 수입을 하잖아요. 콩을 수입을 하는데 콩 수입을 할 때 주로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콩은 다 지혜 먹어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콩은 다 일반 콩이에요. 일반 콩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하냐면 중국이 GMO를 안 심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GMO를 많이 심는 나라예요. 하지만 다 모카예요. 모카를 주로 심어요.
그리고 GMO 콩은 안 심는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럼 왜 중국은 GMO 콩을 안 심냐면 중국은 우리나라와 함께 콩의 원산지예요. 그리고 콩의 원산지라는 얘기는 콩과 식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콩과 식물이 많기 때문에 GMO 콩을 잘못 심었다가 그 콩의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다른 콩과 식물까지 오염시키게 될까봐 중국이 콩은 GMO를 안 심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콩의 98%가 GMO예요. 여기서 말하는 콩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메주콩이거든요. 근데 이 메주콩의 98%가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메주콩의 98%가 GMO다 이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도 학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해요. 98%가 GMO니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GMO 콩을 먹었겠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사실과 다르냐면 미국은 GMO 콩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요. 왜 안 먹냐면 GMO라서 안 먹는 게 아니라요. 콩 자체의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식용으로 실제로 쓰이는 콩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원체 많은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출되거나 사료로 써요. 그럼 왜 안 먹어요, 콩을? 왜냐하면 우리는 왜 콩을 먹어요? 우리가 콩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육류를 먹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인 콩을 먹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뭘 보면 아냐면 진짜 정말 놀라요. 식물성 단백질은요. 자주 먹으면 입을 이렇게 경구용이라고 하잖아요. 입으로 하는 거를 자주 먹으면 알러지가 안 생겨요. 면역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콩과 관련된 식품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콩 알러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콩 알러지 거의 없어요. 요새 애들 나오기 시작한대요. 안 먹기 시작해가지고. 왜? 콩 안 먹어도 되는 거지. 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대.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백인들 있잖아요. 육식 문화한 사람들 보면 콩 알러지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콩을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먹어서 면역을 키워야 되는데 그 먹어서 면역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콩 알러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콩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 저렇게 많은 생산을 해도 저 콩을 자기가 식용으로 먹을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수출용 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입을 했어요. 이걸로 이제 뭘 만드냐면 두부도 만들고요. 두유도 만들고요. 된장도 만들고요. 고추장도 만들고요. 간장도 만들고요. 식용유도 만들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콩 가공식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콩 가공식품들은 GMO를 쓰면 다 표시를 해야 돼요. 두부, 두유, 된장, 고추장까지 다. 하지만 간장, 식용유는 표시를 안 해도 돼요. 자, 여러분이 CJ 사장이라면 미국산 GMO 콩으로 뭐 만들겠어요? 그죠? 식용유, 간장 만들겠죠. 그 다음에 중국산 일반 콩으로 뭐 만들겠어요? 나머지 것들을 만들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는 GMO 표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서 GMO 표시를 못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GMO를 피하려면 최소한 수입산 콩, 수입산 옥수수, 수입산 유채, 수입산 면화로 만든 식용유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산 콩으로 만든 간장, 수입산 옥수수로 만든 올리고당이나 물엿 이런 것만 피하면 우리가 GM으로부터 그만큼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뭐 100% 자유롭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80년대 말서부터 이랬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집집마다 뭐예요? 식용유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식용유 없으면 뭐 해먹을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다 콩, 옥수수, 유채 이런 게 문제야 이러면 아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냉동식품을 돈가스를 튀겨 먹을 때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 유채 기름 대신에 무슨 기름? 해바라기 씨유 기름 아니면은 뭐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뭐 현미유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미 GMO가 개발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상업적 재배 승인을 못 받았지만 승인 신청을 안 했지만 상업적 재배 승인 신청을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작물이 해바라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바라기를 유전자 조작 왜 했겠어요? 뭐 꽃 보자고 조작해서 유전자 조작했겠어요? 아니죠. 기름 잘 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유전자적으로 해바라기까지 키운다. 상업적으로 재배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바라기 씨유도 이제 또 빼야죠. 근데 좀 지났는데 유전자적으로 포도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또 포도 씨유도 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애초에 우리나라의 원래 전통적인 밥상 문화는 찌거나 삶거나 데치거나 굽거나 했는데 볶거나 튀기는 문화가 없었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볶거나 튀기는 문화가 이만큼 생겨나면서 식용유 문제를 걱정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식용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 식용유에 대해서 어떤 식용유를 먹어야 될까? 이게 문제를 결과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쩌다가 식용유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지금 먹을거리가 와 있어요. 이렇게 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건 지금 이미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 오래 걸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식용유를 줄이고 막 하는 건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왜냐면 먹는 거는 먹는 거는 반복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쌓여서 문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저건 이미 문화까지 갔다는 거예요. 식문화.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된 거예요. 저게요. 그러니 바꾸려면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습관까지 안 겠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 GMO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기업들이 아까 얼마나 지배한지 얘기했죠. 기업이 명절 선물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1제당이 설탕을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설탕을 안 사요. 왜? 집에서 조청을 달여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60년대 말 이럴 때요. 60년대에 도시로 이주 나간 자식들이 명절 때 고향에 돌아갈 때 명절 선물로 설탕을 들여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말 70년대에는요. 집에 손님이 오시면 뭐 타줬어요? 그저 설탕물 타줬잖아요. 왜? 귀하니까요. 근데 뭐야? 추석 때 받은 설탕이 떨어질 때쯤 되면 설날이 되고 설날 받은 설탕이 떨어질 때쯤 되면 추석이 되고 자 그래서 설탕을 계속 명절 선물로 받으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난 뭐예요? 이제 설탕을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자 명절 선물은 그래서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치약 비누 세트. 70년대요. 치약 비누 세트 이게 또 명절 선물로 인기 좋았거든요. 왜? 럭키에서 럭키 치약을 만들었는데요. 이 치약으로 이빨 닦으면 이빨이 하얘진다는데도 전부 다 손에다가 소금 묻혀가지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 미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명절 선물로 보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추석에 받은 거 떨어질 때쯤 되면 설날 떨어지고. 자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치약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약 비누 세트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샴푸 린스 세트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샴푸 없으면 머리 못 감는 줄 아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명절 선물 세트를 그냥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년대예요.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반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에서 화학 폐기물을 땅에다가 묻거나 불에다 태우면 환경이 오염되니까 땅에 묻거나 태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화학 폐기물을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다에다 버렸죠. 지금은 국제조약이 만들어서 바다에다 못 버려요. 하지만 바다에다 버렸대. 바다에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다의 해양 생태계가 오염이 되죠. 저기 식물성 플랑크톤부터 해서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데 오염의 해양 생태계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상어, 고래, 참치가 있어요. 자, 이 참치를요 우리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일본과 미국에 100% 수출을 했어요. 내수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본과 미국에서 환경 호르몬 같은 이런 오염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참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남아도는 참치를. 그래서 내수용으로 돌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수용으로 돌렸는데도 안 사 먹어요. 왜? 먹어봤어야지. 그래서 명절 선물로 그죠? 참치 캔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집집마다 참치캔 무슨 비상식량처럼 그죠? 참치캔 몇 개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모든 요리에 참치가 있어. 참치캔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치캔 자리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어온 게
그죠? 연어죠. 왜 이게 연어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사실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연어 뭐 생각 걱정 안 했어도 돼요. 자, 지금 연어가 문제인 이유는 2015년에 미국이 유전자 조작한 슈퍼 연어를 승인을 해줬고 2016년에 캐나다가 유전자 조작한 슈퍼 연어 양식을 승인해주면 양식을 승인하면서 2017년 여름에 처음으로 유전자 조작 연어가 상품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미국하고 캐나다만 승인을 했고 그리고 미국은 아직 양식을 안 하고 캐나다만 양식을 하면서 이게 첫 양식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 양식 형태로 아주 적은 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만 유통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 유전자 조작 연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5년 전이었으면 우리가 유전자 조작 연어가 나오거나 말거나 우리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연어를 먹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연어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2014년에 이 광고도 이서진이 찍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알래스카 연어 광고. 이게 2014년에 나온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서진이 알고 찍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공교롭게도 제가 예를 든 TV 광고 2개가 다 이서진이 했다는 거지. 알래스카 연어 광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연어 통조림이 서서히 이제 대중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이게 습관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연어는 지금 끊을 수 있어요. 지금 식용유 끊자고 하면 정말 오래 걸릴 것이고 간장, 수입산 간장 끊자고 올리고당 끊자고 하면 정말로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연어만큼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끊을 수 있어요. 왜? 원래 안 먹던 거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끊지 못하면 이제 조만간에 우리는 유전자 조작한 슈퍼 연어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습관이고 습관이 쌓여서 문화가 되는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새로운 유전자 조작까지 막 나와요. 왜 이러면 유전자 조작 관련된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제가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씨앗의 문제다라고 했어요. 씨앗의 문제이기 이전에는 의약품의 문제였어요. 의약품으로 근데 우리가 유전자 조작 의약품 가지고는 별로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안전해서가 아니라요.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아파가지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내가 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약이라도 먹어야겠어 하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야 이건 유전자 조작한 약인데 왜 이걸 먹냐. 이걸 먹느니 차라리 그냥 죽어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에게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누군가가 잘했다 잘못했다 좋다 나쁘다 같이 판단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환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술로 만들어진 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먹는 거는 다르죠.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쌓여서 문화가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여기에 이러한 GMO와 관련된 것들이 점점 양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동물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먹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해결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그 다음에 기업은 김치와 장류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김치와 장류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은 그 다음에 국찌개 시장까지 갔고요. 이제는 어디까지요? 밥 시장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 밥상이 80년대 말서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직접 조리를 하던 음식에서 이제는 기업에서 공장 대량 생산해주는 음식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왜 공장 대량 생산하는 음식이 문제되는 거예요? 편리하고 몸에도 좋으면 상관없잖아요. 자, 근데 제가 아까 60년대 우리가 경제성장 정책을 썼다고 했어요. 우리가 경제성장 정책을 쓰던 이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물건이 만들어질 때는 질적으로 좋은 물건 만들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우리가 기술 수준이 낮아서 그랬어요. 기술 수준이 낮아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그러니까 규격에 딱 맞는 물건도 안 나오고 막. 그래서 규격에 딱 맞는 물건이 나오면 무슨 마크를 찍어줬어요? KS 마크를 찍어줬어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막 KS 마크를 확인하세요 맨날 그랬잖아요. 지금 KS 마크 아무도 확인 안 하잖아요. 그죠? 왜요? 왜냐면 이제는 기술 수준이 높아져서 굳이 KS 마크를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대량 생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표준화 규격화예요. 자, 근데 이 표준화 규격화 해야 되는 공장 대량 생산 시장에 뭐가 8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농산물 가공 산업, 식품 산업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 식품 산업도 뭐예요? 지금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식품 산업도 표준화 규격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표준화 규격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표준화 규격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준화 규격화가 왜 문제인가요? 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 남자분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죠? 자, 집에서 먹는 밥이요. 우리 집에서 먹는 밥은 항상 1년 360 맛이 똑같아요. 안 그래요? 그죠? 어제 밥이 좀 질었어. 그럼 오늘 밥은 어떻게 돼요? 그죠? 왜? 좀 되죠? 왜? 어제 밥이 질어가지고 오늘은 쌀 씻을 때 물을 좀 줄이거든요. 밥 안 치면서. 그래서 좀 되죠? 근데 좀 돼. 오늘 밥이 좀 돼. 그럼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좀 더 넣어. 그래 좀 더 질어져. 중요한 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은 할 때마다 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랜 세월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1년 365일 똑같은 맛의 밥이라면 어떻게 먹겠어요? 질려서. 근데 우리가 이 오랜 세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말할 때 뭐냐면 맨날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밥들. 이런 밥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1년 365일 우리가 맛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까 즉석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누구 요새 그 평론하는 사람이 재작년인가요? 어디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즉석밥이라고 이렇게 썼더라고 칼럼에서. 제가 얘가 바보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 왜냐면요. 한 번 먹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을 수 있어요. 왜? 왜냐면 가장 과학적으로 만든 거니까요. 하지만 그 똑같은 맛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먹고 점심에도 그러면 질려서 못 먹어요. 그죠? 이게 밥이 질었다 됐다 이 변화하는 맛이 있어야 밥을 먹죠. 김치도요. 장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오랜 세월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담을 때마다 맛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담을 때마다 1년 350 맛이 똑같아 봐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하다못해 사람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먹는 점심 식당도 한 달 동안 똑같은 식당을 못 가는데요. 그죠?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 규격화라는 것이 식품에다가 먹는 것에다가 표준화 규격화라는 기준을 붙이는 거는 그만큼의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질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대량 생산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표준화 규격화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사과를 우리가 한 상자를 사면은요. 아까 지금은 이쁘게 포장돼서 나오지만 사과 한 상자를 사면 아까 사과 안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과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잖아요. 다 다르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거는 좀 더 빨갛고 좀 더 셨는데 이번 거는 좀 더 파랗고 좀 더 달다? 이거 사과가 두 개가 서로 다르군. 이거 반품해야겠어. 서로 달라. 이러지 않잖아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사과 한 상자 먹지. 더 놀라운 게 뭐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과가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가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라고 다 알고 있는 우리가 하물며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그럼 우리 애들도 전부 다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지구상에 우리 애들을 갖다 딴 애들하고 똑같이 키울까? 맨날 이거 궁리하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불쌍해요. 세상에. 하물며 하다못해 우리가요. 애들이 사과보다는 좀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사과문도 못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넌 왜 남들하고 똑같이 하냐? 이라고 야단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 그러면 지구상의 사과가 모든 사과 이렇게 다른데요. 왜 이 표준화 규격화가 무서운가 보세요. 그러면 이 사과로 만든 사과 주스는요? 아니 지구상의 모든 사과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 사과 주스는 1년 360일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가 있냐는 거야. 이게 표준화 규격화의 함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지구상의 모든 사과가 막 이래요. 근데 식품위생법상 식품공전에서 사과 주스는 이래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부족한 부분을 뭘로 메꿔야 돼요? 식품 첨가물로 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첨가물 없이는 공장 대량 생산은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는 그리고 대부분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문제는 이 첨가물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천연 첨가물을 써야 되겠다. 원료는 유기농을 써야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료가 유기농이냐 아니냐, 첨가물이 천연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거는 반복이 쌓여서 습관이 쌓여서 문화가 되는 거라서요. 이제 보세요. 보통 생협이나 한살림 뭐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요. 이렇게 하죠. 우리 애는 완전 유기농만 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돈가스 하나를 해줘도요.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무항생제 축산 돼지고기를 우리밀과 유정란으로 튀김옷을 입혀가지고요. 유기농 돈가스 소스를 국산 현미유로 튀겨가지고 유기농 돈가스 소스를 딱 뿌려서 완벽한 돈가스를 줘요. 근데 그 돈가스를 먹는 애들이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돈가스는 무항생제 축산 돼지고기를 우리밀과 유정란으로 튀김옷을 입혀서 국산 현미유에 튀겨가지고 유기농 돈가스 소스를 뿌려서 완벽한 돈가스야. 이러면서 먹나요? 아니요. 그냥 돈가스 먹어요. 그렇게 집에서 길들여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돈가스를 먹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먹는 돈가스가 엄마가 해준 것처럼 이런 원료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돈가스에 대한 습관이 문제인 거지 그 원료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료가 유기농이 됐건 농약을 갖다 들이다 부은 것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먹는 거는 이 공장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농업이요. 우리가 굳이 지금 저 밭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못 믿어서라는 거죠. 근데 못 믿어온데 내가 하는 것 중에 내가 하는 게 안전한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는 이것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공장 대량 생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밥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땅에서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내 밥상 위에 얼마만큼 잘 올릴 수 있느냐에서 결정이 나는 거지. 그것이 뭐 유기농이냐 아니냐, 뭐 가공을 했는데 뭐 유기농 가공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은 결과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겠어요? 처음에 반찬 문제가 고민됐을 때, 자 여성이 부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여성 해방이야, 여성 운동의 목표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엌 노동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누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못한 거야 우리가 불행히도. 하지만 그랬다고 언제까지 안 하고 있을 거냐라는 거야. 아니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그래서 이건 거예요. 내 땅에서 제철에 나는 원료를 고스란히 특별한 가공 없이도 밥상 위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경험을 이거만큼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안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집에서 아까
밥상 차리실 때 김치 말고는 채소를 안 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농사 지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김치가 아니잖아요. 채소로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그래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뀌고 시작하면 더 이상 공장 대량 생산 없이 우리 밥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해왔었고요. 곡채식 위주로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되찾아가는 것들에서도 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가지는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게 저는 개개인의 밥상에서 중요한 문제, 안전한 먹을거리에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 텃밭,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 제가 아까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거는 씨앗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60년대에 공장으로 다 보내놓아서 농약과 화학 비료와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규모화 농사를 지었잖아요.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왜? 농기계가 들어왔는데 한 주씩 농사 지으면은 기계가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단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냐면 그 단작을 할 때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량종들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농민들이 더 이상 씨를 받아서 농사를 짓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다 기업에서 만들어준 씨앗에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씨앗에다가 의존하다가 그 기업이 유전자 조작 종자를 내놓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종자를 사서 심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전자 조작 종자를 재배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씨앗의 여지가 씨앗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어떤 씨앗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계속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씨앗, 생산해서 판매하는 씨앗을 가지고 하면 어느 순간 기업이 GMO 종자로 바꿔버렸을 경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지금처럼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굳이 그 씨앗을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씨앗이 아니고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한테요. 야, 이 씨앗이 우리가 씨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씨앗이니까 이걸 심어. 이렇게 하면 단작하는 농민들한테는 이걸 무조건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농민한테는 이게 한 해 수입이잖아요. 근데 씨앗을 이거 토종 씨앗이니까 한번 심어봐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토양이 안 맞거나 기후 조건이 안 맞거나 해서 수확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농민은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도시농업하는 농민들에게 끊임없이 씨를 받아서 농사를 짓자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이거죠. 아까 오늘 드디어 내년 농사 계획 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지금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세우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도시농업이나 주말 농장이나 텃밭 이런 농사 하시는 분들의 영농 계획을 보면은요. 남들이 보면 한 10만 평 농사인 것 같아요. 하도 심는 게 많아가지고요. 근데 왜 그래요? 왜냐면 이 땅에서 어쨌든 적어도 내 밥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걸 심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걸 심는 게 원래 유기농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게요. 근데 중요한데 거기다 더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한 가지가 실패를 해도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추 실패하면 깻잎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상추를 1000평 심었으면 망하면 쫄딱 망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도시농업이나 텃밭이나 주말농장은 상추 망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같이 망하지 않잖아요. 그냥 상추만 망한 거지. 그래서 씨앗을 받는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왜? 한 가지 정도 실험으로, 두 가지 정도 실험으로 해보다 보면 이렇게 해서 씨를 받고 씨를 받고 씨를 받아서 씨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의 도시농업에 있어서의 두 번째 가치고요.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밥상, 첫 번째 밥상은 개개인의 밥상의 문제이지만 두 번째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씨앗을 받는 농사를 정착시키고 그 속에서 씨앗을 불려가느냐가 5년 후,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씨앗이 없으면 어쩌면 유전자 조작 씨앗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의 여지를
만들고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조건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도시농업, 도시텃밭에서 훨씬 높다는 거. 물론 농촌에서도 텃밭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농촌에서도 실제로 그걸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요. 하지만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도시농업, 도시텃밭도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짜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